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훑고 지나간 뒤에 소멸했습니다. 기후가 참 많이 변했지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례없는 폭염도 그렇고, 비도 이제 한 번 오면은 집중호우라는 표현도 부족해서 극한호우 이렇게 부릅니다. 이번 태풍도 특이했죠.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로도 처음이거니와 대체로 태풍은 수명이 닷새 정도인데요. 이번 카눈은 방향을 바꿔가면서 15일이나 수명을 유지했습니다. 바다 온도가 역대 최고로 높아져서 그랬다는데요. 생각해보면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를 마구대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구의 반란, 지구의 몸부림, 지구의 복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번 태풍을 겪으면서 가져본 생각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픽스몰에서 판매하는 미너입니다. 여름 보양식. 전라도 목포에서 잡은 미너를 최고로 치는데 이 미너를 산지 직송해서 여러분들 집까지 29,900원에 보내드립니다. 미너 껍질, 불에 그리고 살코기 포함해서 29,900원입니다. 스픽스몰이나 더보기 링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진공 포장이 돼가지고 뜯어가지고 드시기만 하면 돼요. 요거 22병갑입니다. 껍질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현주 전 국회의원,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정치면 본색리 이장 정대환 스픽스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장님, 네. 방금 전에 민어회 광고 나가는데 대박 났죠? 대박 났습니다. 예. 그 홍보 잘해 주셔서 대박 난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정말 그 드셔본 분들이 글을 막 올리는데, 첫째 맛있대요. 네. 맛있고 싸고, 그러니까 값싸고 뭐, 근데 민어가 이렇게 대박이 나면 부족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준비한 민어를 다 이제 소진했고요. 지금도 민어를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사실 하루에 한 200세트 정도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한 5일? 예. 뭐 일주일 가까이 팔았는데 한 1,500세트가 나갔습니다. 벌써요?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한 500개 정도씩 지금 나가고 이야. 있어서 아마 그 이유는 광고 효과는 초기에 우리 서픽스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사주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드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고 가격도 싼데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서 주문했던 분이 다시 한 개, 두 개를 주문하고요. 주변에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들이 크게 웃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규 저도 변호사, 이거 예. 예, 사서 먹어봤는데 드셔보셨구나. 가족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굉장히 쫄깃하고 또 입에서 사르르 녹는 이제 그런 맛이었고 일단 가격이 좀 너무 싸서 저도 굉장히 놀랬고 또 자주 구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갓성비라고 그러죠. 아 요즘에는 갓성비가 좋다 이렇게 예. 표현하죠. 예. 가성비가 아주 최고다. 예. 가성비. 가성비. 예. 이은주님, 스픽스몰 회원 가입해서 스픽스의 힘을 보탭시다. 지금 바로 고고. 민어회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포장 상태 양호해서 폭염에도 까딱 없었습니다. 많이들 구입하세요. 그렇게 의견 보내주셨는데, 예, 정말 그 추천할 만합니다. 스픽스몰에서 아이템을 잘 고른 것 같아요. 여름철 보양식으로 좋은 민어인데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어기여차님, 민어의 명복을 빕니다. 맞달 71님, 저 어제 받아서 먹었는데 반나절 냉장고에 있었는데 맛은 꽤 괜찮았네요. 가격 대비 가성비 짱입니다. 그런 글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스픽스몰 회원 가입 받고 있는데요. 현재 가입자가 3,110분입니다. 8월에 10,000명 가입 목표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스픽스몰 회원 가입해서 민어회 끝나면 또 무슨 상품 개발하고 있습니까? 비밀입니까? 깜짝 놀랄 상품 준비했는데요. 아마 전국에서 최저가로 대게를 한번 드셔보실 수 있는 대게, 기회를. 그래.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물량 확보하고 있고요. 되게. 사실 저희들이 이제 판매 마진보다는 서픽스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상품을 드리고
맞서로 가격으로 평가받고 그러고 나서 서픽스몰 회원이 되어 주시면 점점점 이런 이제 좀 저희들이 바잉 파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좀 생활 경제 공동체를 서픽스몰에서 꼭 만들고 싶다. 그래서 되게- 다음 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대게는 솔깃한데요. 진짜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되게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희 솔깃하다. 스픽스 침이 50만 구독자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47만 6천 명, 49만 명 될 때까지 50만 구독자 달성 날짜 알아맞추기 했는데 벌써 탈락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일찍 됐으면 좋았을 텐데 여름철 휴가철이라 그런지 조금 속도가 느리긴 합니다. 현재 50만 이벤트 참여자는 930명이신데요. 49만 될 때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50만 구독자 달성 날짜 알아맞추신 분 21분 선정해서 대상 한 분께 가장 먼저 맞추신 분께 베트남 럭셔리 여행 상품권 2장 드리고요. 20분께는 광화문 살롱 베이커리 고급 선물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할까요? 하나비 아이디 쓰시는 분이 팬카페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정어리 때 50만 100만을 향하여 어제는 모임이 있어서 순천에 왔습니다. 지인들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혹시 백운기 정치본색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대부분 백운기 앵커는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MBN 때 백운기 뉴스와이드 할 때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스픽스 정치본색 하고 계신다고 했더니 아하 그러냐고 하더군요. 그때 바로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 줘봐 하고 7명 전부 구독, 좋아요 추천했습니다. 전남 순천 쪽에는 민주당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대화하기도 편하고 모두들 환영해 주더군요. 앞으로 순천에서 15일, 20일 머물 생각입니다. 그동안 만나는 사람에게 구독, 좋아요를 여러 사람에게 홍보하고 추천할 생각입니다. 하루빨리 50만을 넘어 100만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100만을 넘어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하나비님 감사합니다. 이장님 하나비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하나비님을 비롯한 이렇게 동접해 주시는 수만 명의 그 스픽스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나비님께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고르십시오. 민어회를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 지금 15일에서 20일 정도 순천에 계시면 받아서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받으실 수 있으면 민어회 보내드리고 이메일로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글래모어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은 심층 토론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책임을 주제로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라진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 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많은 논란과 의혹, 사고가 있었던 정부도 처음인 것 같은데 이 많은 의혹, 논란, 사고가 일어나도 단 한 번도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도 이 정부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절단나버린 새만금 세계 잼버리. 오늘 저녁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행사지요. 많은 잼버리 대원들 참여해서 환호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인 망신이 돼버린 세계 잼버리 잘했다고 박수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이 정부 들어서 일어났던 많은 사고들, 정말 책임져야 될 부분들,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현주 의원, 태풍이 소멸이 돼서 다행인데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준비를 아주 이번에는 각자가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셨고 어제 밤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길에. 그랬죠. 네. 그게
딱 와닿네요. 각자가. 정부가 준비를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각자 도생이 지금 이제 점점 좀 몸에 배어가는 것 같은데 뭐 슬픈 현실이죠. 예, 뭐 어쨌든 간에 자기의 생명, 자기의 안전 이거 뭐 나중에 문제 생기고 나서 누구도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사실 억울한 건 결국 죽은 사람이거나 이제 다친 사람만 억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의지할 데가 없다. 대구에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이건 비 피해로 숨진 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안전사고로 집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인명피해 없이 태풍 카눈이 이제 지나간 셈이 됐는데 안진걸 소장, 네. 이번에 태풍이 이렇게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면서 제일 그 마음이 놓였을 사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전 정권 씨라고. 이번에 피해 왔으면 또 그 전 정권 씨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저기 원래 이제 무대책이나 무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재난 안전에서는 더 낫다라는 유명한 평가가 있는데 너무 뻥을 친 거 아니야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더라고요. 뭐 그건 또 그것대로 지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잘 대응해서 근데 뭐 정부나 지자체가 잘 대응했다기보다는 이원조님 말씀처럼 각자 노선의식에 다들 본인들이 조심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정말 큰 일 없이 잘 지나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자의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태풍이 막 지나가는 기차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이번 태풍은 속도가 늦기 때문에 강이 아니고 중이 됐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이제 공포 같은 걸 줘서 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태풍이 서울을 지나가는 순간에 제가 이제 바깥에 야외에 있었는데 예. 전혀 태풍이라고 인지를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기상청에서 아무리 요즘 날씨 예보가 예측을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과잉해서 이걸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유튜버 채널은 이미 이틀 사흘 전부터 이 태풍이 올라올 때부터 비실비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풍이라는 건 힘을 가지면 한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여기는 갔다가 90도로 꺾었다가 또 꺾고 이랬으면 이게 실제로 태풍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열대성 저기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일 아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처럼 새만금 잼버리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이걸 진행을 못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기상청을 통해서 과잉 공포감을 유발해서 그래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국민들은 정말로 준비를 잘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새만금과 관련된 것과 이번 태풍에 대한 그 예고 태도가 뭔가 좀 이게 어설프게 작동한 거 아니냐라는 좀 의심을 갖기에는 일반인으로 저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수상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글쎄요. 그건 뭐 전문가 영역이니까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다른 내용인데 정교한 대표, 저는 어제 이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새로운 희망을 봤는데요. 이제 모든 매체들이 이제 태풍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또 재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태풍 상황을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요. 어제 우리 댓글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뭐 세계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계시지 않습니까? 전부 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기 어딘데 지금 어떻다. 여기는 부산인데 지금 뭐 바람이 세게 분다. 여기는 울산인데 지금 아주 비가 엄청나게 온다. 여기는 고흥인데 뭐 거의 피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상황을 우리 정치본색 실시간 동시 접속에 참여하신 분들을 통해서 그대로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개하니까 일목요연하게 현재 대한민국의 태풍 상황을 바로 이렇게 전할 수가 있게 돼서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스픽스 언론의 미래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보의 생산자가 바로 스픽스의 구독자이면서 시청자이면서 시민인 분들이 그 정보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사실을 전달해주고 정리하면 많은 인력이 동시에 투입되어서 정보를 취합해야 하는 기자 활동을
사실상 우리 스픽스의 시청자 구독자들이 다 할 수 있다. 심지어 국내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방송할 때 보면 여기 캐나다인데요. 요즘 분위기 이렇습니다. 여기 베를린인데요. 그 다음에 실제로 룩셈부르크 이런 데서도 글을 올리시는 분들, 베트남,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정말 많은 국가에서 우리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려주시는 거 보면 충분히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구독자나 시청자가 많은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댓글로 태풍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각 지역에 우리 정치본색 특파원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그렇게 상황을 전할 수 있으려면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정치본색 댓글 참여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들은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막 와서 욕설 남기고 비방하고 댓글을 그런 시청자들이 아니시거든요. 신웅기 변호사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수준 높은 시청자분들 보시기 힘들어요. 저도 뭐 유튜브 방송 많이 이렇게 좀 나가보고 하면 뭐 댓글창에서 싸움도 많이 이루어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도 많은데 우리 정치본색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서로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도 나오면서 좀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예, 이명숙님 시민이 정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초님 전국 특파원 스픽스 구독자님들 능운전님 이번 태풍은 가정집 선풍기 강도보다는 조금 더 센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DJAO님 어매님이신데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목포 쪽은 뻥같이 지나갔지만 말복날 태풍이라 예약 취소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러시죠. 이분 목포에서 삼계탕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인데 어제 말복 아닙니까? 그야말로 대목인데 태풍 온다고 하니까 다 예약 취소하고 피해를 많이 보셨겠는데요. 로보트리님 태풍이 그냥 지나갔다고 하니까 7살 아이와 몰래카메라였어. 박영수님 태풍도 술 처먹고 갈지자로 왔네요. 그레이스 전님 잠자는 시간인데 정치 본색을 안 보면 못 잡니다. 여기는 미국 필라델피아입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분들은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잉병이 더 낫다는 건 인정하는데 이번 너무 뻥을 많이 쳤다는 거. 그래서 실제 예약이 많이 취소됐어요. 동네에서도 보면 손님이 정말 없었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필한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일본 뭐 잼버리로 엄청난 위기가 돼가지고 태풍을 핑계로 이 정책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너무 뻥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하도 이 정권이 도저히 그 나쁜 행보가 있으니까 그것이 뭐 음모론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것 같고 실제 자영업자들은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시더라. 예. 그것도 한번 제가 짚어볼 대목인 것 다 같습니다. 신뢰죠. 신뢰가 바탕이 돼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보다는 우리 정치본색 시청자들을 더 신뢰합니다. 맞습니다. 자, 잼버리 책임 문제부터 먼저 살펴보죠. 지금 잼버리가 이렇게 절단이 났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책임 묻겠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걸 보면 대체로 책임을 전라북도 쪽에 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그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끝나고 나면 대대적인 감찰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 대변인 다 초점을 전라북도에 맞춰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기현 대표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총책임자인 전라북도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으니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선들 지방자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동위원장에 여가부 장관이 들어가 있을 뿐 실제 행사 준비 및 주도는 전라북도가 해왔습니다.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건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라북도지사 역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챙겨볼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세계대회를 이유로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은 다음 해외 출장을 나가 대표적인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크루즈 여행도 했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와인 축제까지 다녀오는 등 그야말로 화려한 관광 여행을 세금으로 즐긴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일당 독점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으로 이런 방만한 재정 운영이 된 것은 아닌지도 심각하게 의심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대표, 대변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민주당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잼버리의 진정한 유종의 미는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한 대통령 사과입니다. 정부가 열흘만 정신 차렸어도 됐을 그늘막, 화장실, 샤워실 등을 못 챙긴 것을 갖고 15개월 전 물러난 전 정부 탓을 한 역대급 준비 부실과 후한 무치를 사과하고 전국 지자체, 기관, 기업, 문화계 등의 인력과 비용으로 정부가 친 사고를 국민 설거지시킨 책임 전가를 사과해야 합니다. 전 정부 탓이 안 먹히니 전북 탓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치졸합니다. 국민 돈으로 막고 희생양 만들 국리가 아니라 사과하고 책임질 준비를 하십시오. 대통령부터 지방까지 권한과 의무에 걸맞은 책임을 지면 됩니다. 자, 이제 여야 입장을 들어봤으니 네 분 패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신은규 변호사,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엉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잼버리 지원 특별법도 있고요. 이게 잼버리 지원 특별법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세계대회를 유치할 때 똑같은 구조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가 컨트롤터 책임을 지고 지방정부가 실무를 책임지는 구조로 다 돼 있고요. 저는 이번 잼버리 지원 특별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중앙정부에서 조직위원장, 장관이 3명이나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실무를 맡는 이제 실무 집행위원장을 이제 김관영 전북지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정부의 지원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아까 국무총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에 명백하게 본인들의 책임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와가지고 권한도 없는 그 전북지사 책임으로 또 몰아간다라는 것이 이거는 책임관계를 또 가해자 피해자 또 바꿔치는 그 DNA 습성이 또 나왔다. 전 일단 이렇게 보고요. 백보 양보해서 지방정부가 다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감독할 책임 없습니까? 뭐 하고 있는 건지 전 그게 의문이고, 지금 여당이나 정부의 입장을 보면은 거의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본인의 책임은 없는데 다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지금 다 문제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헌법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78조에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습니다. 86조 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합니다. 그럼 도대체 국무총리가 엉뚱한 일 하고 신문 보고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자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빠져 있으면은 대통령은 그 명을 안 내리신 거네요. 그러니까 총리가 내각 통화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 임명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책임은 없이 남만 탓하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본인은 빠져버리니까 지금 나라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본질로 돌아가서 잼버리 지원 특별법 가지고 토론하면은 누가 책임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법에다 쓰여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은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전라북도의 책임이 있긴 있죠.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했으니까 그거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무슨 여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유 문제 이거 다 문제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야, 저 되게 얄밉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마치 자신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청소 학교에서 우리 때 청소했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면 청소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꼭 보면 몽둥이만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한테 또 왜 청소 안 하냐, 자기는 손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애들을 보는 듯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법에 어떻게 돼 있냐, 잼버리 특별법에서 어떻게 구조가 돼 있냐면 실무를 이 도지사하고 스카우트 연맹이 실무적으로 계획을 초안을 만들게 돼 있어요. 운영이라든가 어떤 지원에 대한 계획의 초안을 만들면 그 초안을 여가부가 보고 승인을 해줘요. 근데 승인하는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 장관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협조받아야 될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체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그래서 그 공동위원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그 정부 부처의 다른 장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하고 이런 걸 받아야 되니까 예산이랑 인력이랑 이런 것들을 확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승인을 여가부가 해주고 그 승인된 최종안을 누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냐면요. 국무총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실무적으로는 전라북도가 하고 그런데 이제 주무부처는 여가부고 그런데 최종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또 대통령께서 직접 행사장 가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지원하겠다 얘기를 몇 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도 사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 책임이다. 나는 아무 책임도 없는데 저것들 때문에 망쳤다. 이런 태도 자체에 매우 무책임하고요. 권한과 책임을 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런 식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만연한 것이 이 모든 구조적 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남 탓 자꾸 하는 거. 안진걸 소장. 예.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제 누적된 책임이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전라북도의 책임도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관영 지사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중도적인 힘이 되어 있고 정책 전문가 힘이 됐는데 이번에 왜 전라북도가 제대로 못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좀 긴급한 그리고 깊은 성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그것대로 촉구하더라도 이거 조직위원회 장관, 현역 장관만 3명이 있는데 그 현 정부 책임 하에 진행된 행사죠. 뭘 하게도 변명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도 전 정권 탓하니까 전 정권이라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전 정권은 과연 누구냐? 문제는 뭐 7년 차다. 이런 이제 블랙 유머가 돌고 있는데요. 이러면 이럴수록 저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민심이 안 그래도 더 악화될 뿐이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전라북도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이건 사실 일종의 정치 공작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나 비교될 만한 일이 있는데 무역 수지가 지금 수출은 계속 적자지만 무역 수지가 2달 연속 흑자인데 불황의 흑자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출이 조금 더 많은 불황의 흑자라고 하는데 요걸 산자부가 보도자를 낸 걸 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여 이렇게 정말 너무 낯뜨겁습니다. 대통령이 회의를 몇 번 주재했고 강조하셔서 드디어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걸 정부 관계자가 직접 냈던데 보도자료로 그러니까 조그만 치적이 있으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다 주도해서 그래 된 것이고 큰 흠이 생기면 전부 다 전 정권 탓이라는데요. 이건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지난 정부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계승을 하고 또 현 정부가 책임지는 대로 깨끗이 책임을 지면 오히려 국민들이 신뢰를 더 해줄 것입니다. 예. 이장님 생각 들어볼까요?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 책임이 크다 적다 이렇게 가면 이제 속임수에 결국 넘어가는 거죠. 저는 이게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하면 그래도 괜찮게 국민들 속이는 쇼를 하고 있네고요. 저 말이 진심이면요, 무자격자들이에요. 정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삼성전자에서요, 이재용 회장이 있고 현대자동차에 정의선 회장이 있는데 현대자동차 리콜 사태가 있고 삼성전자 휴대폰
리콜 사태가 대규모로 이루어져 전 세계에서 그 기업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재용한테 야 너 책임지라고 뭐 무슨 이야기 하냐 우리가 삼성 이렇게 키웠는데 하는데 아 저 잘못 아닙니다. 저 담당 부서에서 기술자가 뭐 잘못했습니다. 왜 그게 저 잘못입니까? 저 사람들 찾아서 문제 가겠습니다. 정의선 이번에 이제 리콜 사태 생겼습니다. 전기자동차 문제가 생겼어요. 엄청나게 회사가 긴장하고 있는데 정의선 회장이 나와서 아 이거 내 문제 아니고 그 전기차 생산 라인에 문제가 있어요. 책임자가 문제 있습니다. 뭐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민 여러분. 내가 일일이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그 사람들하고 겁여주고 책임 맡기고 권한까지 다 줬는데 내한테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성 이재용이든 현대 정의선이든 당장 내로라고 니 말이 되는 개소리냐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하니까 되게 실감이 나는데요. 저기서 조금 더 나가서 지금 상황은요. 그 일선의 생산 라인에 있던 사람들한테 마호통 치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어. 어디서 이따위로 하는 거야 라고 막 하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처벌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너무 웃기는 상황. 바로 그 사람은 주주총회에서 회장직 박탈입니다. 전 세계 어느 기업도 정말 시장에서 소비자가 시민이 평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정치입니다. 대표자를 뽑고 위임을 해주고 대통령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중심에서 해야 되죠. 국가라는 거대한 이런 가족이라고 생각해보면 집에 불이 나가지고 난리 법통이 생겼는데 어느 놈이 불질렀어. 너가 더 잘못했네. 자기가 이 일을 다 만들어 놓고는 자기는 아니래요. 그럼 상암동도 지금 전북도에서 올라가서 공연하러 가세요. 왜 행안부 장관이 어제 그렇게 태풍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일본말로 하면 구조물 채우고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은 태풍의 위력이 별로 없구나. 지나다니는 기차도 넘어뜨릴 정도인데 상암동에서는 그 지금 가설 공사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공연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알았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 해놓는데 자 거기 가서 이제 오늘 행사 잘 끝날 겁니다. 안전하게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거는 행안부 장관이고 김건희 여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거는 다 칭찬받아 갈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게 참 2 곱하기 2는 4잖아요. 이게 너무 기본 아닙니까? 구구단이? 지금 거의 구구단을 저는 말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기본적인 거를 아니라고 우기니까 좀 비겁하다 그럴까요? 너무 뻔뻔하다. 그리고 무책임하다라는 말로는 좀 설명이 부족하다고 좀 보고요. 요즘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보면은 어떻게든 대통령 지키려고 이제 서로 손들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아마 본인 공천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근데 저는 참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닌가 일단 싶고요. 복싱에서 보면은 서로 그냥 시원하게 붙고 때리고서 KO가 되든 뭐가 정리되면 좋은데 자꾸 도망 다니면은 어디까지 도망갈 겁니까? 그리고 축구도 백패스 계속 돌리면 관중들이 야유 보내거든요. 그럼 볼을 언제까지 돌릴 겁니까? 경기 시간 90분인데 전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집권 1년 3개월이 지났잖아요. 뭐 인수위까지 하면 1년 6개월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피할 겁니까? 구멍으로 숨어 들어가면 어디까지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는 자기 탓을 해야 될 건데 전 그 시점이 되게 궁금하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인사권입니다. 인사권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국민이 주권자고 권력자인데요. 권력을 위임받아서 권한을 보유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의 권한, 가장 큰 권한을 대통령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 김현숙 장관, 여가부 장관 임명될 때 임명장에 이름에 누구 써있나 보세요. 윤석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문재인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그러면 여가부 장관의 무능은 곧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인 겁니다. 제가 여가부 말씀드릴게요. 7월 24일 올해 낸 겁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 새만금 잼버리 모든 준비 완료. 모든 준비 완료됐대요. 그러더니 위기 상황 철저히 대비 점검 또 점검 안전한 잼버리 최우선 이렇게 이미 나갔어요. 김현숙 장관이. 그러면 전 정권을 탓하려면 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 잼버리 사태 전에 인수받아봤더니 너무 부실하더라. 이거 김관영도 잘못했고 문재인도 잘못했고 다 엉망진창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그때는 안전하다 보도자료까지 다 내놓고 사고가 터지니까 이제 와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김관영 지사 탓이고 문재인 대통령 탓이야. 여가부 장관 임명장에 문재인 이름이 안 써 있습니다.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도망갈지가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은 현 정권의 고위직의 책임은 없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면책특권이 있죠.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헌법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장관들한테 막 면책특권을 내주고 있어요. 지금 법에 없는 걸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전 불가능하다. 빨리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만 버티면 그래서 야 여가부에서 그럼 왜 이게 아무 문제 없다고 발표했느냐 이걸 따졌을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대답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확인한 게 아니고 전북도하고 부안군에서 보고가 그렇게 올라와서 발표한 것뿐이래요. 아니 세상에 저는 이런 공무원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나서서 남 탓다 하니까요. 장관도 다 남 탓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나라의 주인이고 이 사람이 우리의 어떻게 대표가 됩니까?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월급 받아가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내놓으세요. 저하고 박앵커님하고 백앵커님하고 우리끼리 가서 정권 운영 한번 해볼게요. 당신들보다 훨씬 잘한다고. 그래서 옛날에 그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자유 좋아하시잖아요. 자유는 책임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는 책임이 따르고요. 트루먼 대통령 이제 이 말도 좀 그만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했어요. 전 국민의 지금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반복이 돼서 또 box stops here. 대통령의 책상 집무실에 그 책임이 남아지는 것이지 그게 평산 책방으로 택배 보낸다고 가집니까?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정말 대통령직이 갖고 있는 무게감, 책임 이걸 좀 제발 돌아보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어떤 칼럼 봤더니 그 트루만 명패 영어는 그렇게 바꿔야 된대요. The buck stops there. 평산돼요. 그러게요. 네. 아니 근데 이번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 특히나 우리 이 사회의 어떤 큰 병폐가 좀 공통되게 저는 좀 관찰이 되는 게 이게 마치 조선 후기의 사회적 병폐가 이르지 않았을까. 이 사회가 망해가는 뭐냐 하면 어떤 그 리더의 미신과 체면만 중시해요. 높은 사람들의. 그리고 실무는 매우 경시하고 그 실무는 아주 하급직에다가 계속 떠넘겨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요, 이 시대적 흐름하고 완전 역행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리더들도 실무를 자기가 같이 직접 함께 하고요. 그리고 리더의 어떤 미신, 체면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결국 이게 보면 대표적 우리 이번 잼버리에서 누구 하나 현장 챙긴 사람이 있으면 대통령이 거기까지 가서 축사까지 하고 그 난리를 치면서 한번 둘러본 적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그 홍보 영상 전부 장관마다 홍보 영상 찍고 있고 근데 누구 하나 거기 제대로 가서 그 화장실 샤워실 하나 제대로 문 열고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번 정부 또는 뭐 그 전부터 쭉 쌓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태가 잼버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태에 공통되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에서도요. 국민들이 축제를 하는데 그 이태원의 축제 현장에 실무자들은 몇 명 없고요. 전부 뭐 하냐? 자기의 체면, 미신, 자기의 공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대통령 모시고 대통령 지키고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모 현장 그 집회 현장에 가서 거기서 공 세우는데 전부 혈안이 돼 있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우리 사회 때 리더라는 게 대통령 국가 최고 지도자라는 게 그런 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사회에 지금 어떤 사회적 병폐가 있구나. 이게 왜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더 심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요. 사실은 어느 뭐 전북을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이요. 국민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국가적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쯤이면 나와가지고 이 상처와 분노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면서 이거 어루만져 줘야 돼요. 그게 대통령의 역할인 거예요. 대통령이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최고 지도자로서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사과를 해서 이 부분을 갖다 풀어야 된다고. 아니면 이게 응어리가 져가지고요. 계속 사회적 병폐는 더 커지는 거예요. 저도 이 사회적 병폐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건 검사 DNA의 완전한 특징인데 이 가해자 피해자 전형적인 바꿔치기거든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거는 일련의 공식이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이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는 검사 DNA는 좀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태원 참사 때도 보십시오.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던 이상민 장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책임 안 지고 결국 밑에서 사람 구하고 CPR하고 현장에서 땀 흘리며 돌아다니던 소방관들, 경찰관들 다 책임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그분들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치고 있어요. 사실상 가해자로 치면 이상민 장관이죠. 근데 탄핵도 헌재에서 기각당하니까 본인들은 무슨 면죄부 얻은 것처럼 저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수능도 보시죠. 수능도 킬러 문항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도 가해자가 또 누구로 동갑되니까 갑자기 사교육하던 강사들이 갑자기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개발해가지고 인터넷 강의로 싸게 공급했는데 당신들이 초과 수익 가진 게 범죄 악이야. 또 가해자 피해자 또 바꿔버려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죠. 오염수 뿌리는 일본이 나쁜 짓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한데 갑자기 이거는 일부 반대 세력들의 선동괴담 탓이야. 또 가해자 피해자를 바꾸거든요. 이번에 잼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 피해자를 또 바꿔요. 또 지금도 하급직들 또 실무자들 니들이 열심히 안 했으니까 문제야. 아니 화장실 갖다 놓고 사람들이 모이면은 삼시세끼 먹고 화장실 가는 거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지하철 화장실도 다 깨끗해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거를 그 많은 돈을 가지고서도 용역업체 하나 못 구해가지고 그걸 일을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는 책임질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셔야지 자꾸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치졸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장면에서 정권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도 저는 어제 태풍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내 안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다 전화해서 너희들 문제 없느냐. 자, 이런 저는 장면을 보면서 국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다. 우리가 각자 도생이 아니고 우리 안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요. 오늘 상암동에서 케이팝 공연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챙기는 게 행정공무원, 경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기 단속을 했어. 왜냐면 잼버리에서 이미 당했잖아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부모들이나 자 너희 안전 너희 챙기야 하니까 무리하지 마라. 반드시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때는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왔어. 야 이제 이 나라 믿을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야 그렇게 책임 돌릴 것 같으면 차라리 내려오너라. 퇴진이나 탄핵이나 이런 말을 쓰지 않고요. 그럴 것 같으면 정권 내한테 내놔라. 우리가 다시 하겠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걸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 시민의 위대함이 이 순간에도 저는 발현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약간 덧붙이면 이게 지난 정권 탓이 전혀 안 통하는 게요. 예를 들면 이제 이원택 의원이 작년에 국회에서 이제 따진 게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거기서 세 분도 계속 이야기하는 샤워실, 화장실, 식수, 음식, 극한 날씨, 해충, 감염병 등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예상하지 못한 진짜 폭염 예상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더운 것은 정말 인간의 책임이 아닐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샤워실, 화장실, 식수, 음식 이런 건 지난 정권이 제공할 수가 없잖아. 이미 정권 끝났고 아까 김민석 정책위원이 말한 것처럼 요건 10일에서 20일 전쯤에 예를 들면 다 임시시설이 되었고 또 그 당일 닥쳐서 깨끗한 식수나 음식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현 정권에서 조직위에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 화장실이 이번에 굉장히 엉망이었잖아요.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2016년, 17년도에 촛불 신명명 때 200만 명 모였어도 저희가 화장실을 다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도. 그러네요. 그때 안전사고는 없었잖아요. 200만 모였는데요. 그리고 세계 화장실 협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월드 토일릿 어소시에이션. 본부가 한국에 있습니다. 수원시장, 지금 심재준 수원시장이 세계 화장실 협회 회장이에요. 그래서 언제 한번 왜 그런 협회를 만들었고 수원시장이 회장이고 사무국이 한국에 있는지 한번 불러서 보십시오. 왜냐면 한국의 화장실 굉장히 옛날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위생이라든지 뭐 남녀 공용이나. 그래서 이걸 화장실을 찾는 세계 시민들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가지고 그걸 대대적 개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개선하고 화장실을 운영하는 역량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엉터리 화장실 제공하고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후진국이나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게 반복된 실수면 차라리 이해를 하죠. 근데 이미 수없이 많은,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행사의 민족이다, 대한민국은. 왜냐하면 정말 많은 행사를
국민들의 힘으로 다 깔끔히 치러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지난 정권 다시 안 맞는다는 거고 저는 정말 국민들이 근데 대단한 게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풋살을 하는데 영국 스카우트 학생들이 더우니까 그게 피신을 왔어요. 피서. 근데 거기 있는 풋살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미안하다, 걱정했다, 정말 우리가 뭐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학생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새만금은 너무 힘들었고 정말 많은 벌레라든지 폭염이 시달렸지만 그 다음에 보여준 한국민들의 가는 데마다 미안하다고 그런대요. 그리고 다 또 만나자. 우리 한국은 좋은 나라다. 그 새만금 미안하다. 또 만나자. 그래서 한국인들 너무 친절하고 고맙다고 저희들한테 칭찬하고 하더라고요. 오히려요. 그래서 이 위기도 결국 우리 국민들이 극복하긴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스카우트 연맹 그 총재 예. 강태선 총재더라고요. 이번에 세계 스카우트 대회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코빼기도 안 보여. 아니,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계속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 쩔쩔매면서 답을 하길래 아, 무슨 총재가 뭔가 유고나 뭐가 있어가지고 지금 대행 상황인가 맞아요, 보다. 맞아요.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멀쩡하잖아요. 사실은 멀쩡합니까? 이 사람 아니 멀쩡하게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잘 문제 있는 몰라요. 거 아니잖아요. 뭐가 유고 상황인가? 그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행사 큰 거 하면 그러니까 서로가요 감투에만 눈이 벌건 거예요. 감투, 미신, 체면. 근데 막 공을 그거 할 때 과시할 때는 숟가락 서로 얹어서 난리치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슬그머니 발 빼고 그다음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누구냐 보면 그 다른 장관들 박보균 장관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K-팝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면 틀림없이 그 문체부 장관은 또 자기 공을 과시하려고 막 나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이 너무나 쏙 보인다. 아, 좀 이 강태선 총재는 저는 사실은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이에요. 실무적으로 보면. 뭐 보니까 기업체 회장이구만요. 네. 그 의류하는 또 레저. 이 사람 진짜 나와서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돼요. 국민들한테. 이 사람도 공동 조직위원장 가운데 한 명이죠. 맞습니다. 네. 5명 중에 한 명입니다. 장관이 3명이고 예. 그 의원님 한 분이 있죠. 예, 그 민주당의 김윤덕 예, 의원. 그다음에 강태선 총재 여기 5명이 공동 조직위원장입니다. 쏙 빠져서 좋아했는데 이현주 의원 때문에 지금 다시 소환이 돼서 마음이 좀 아니 진짜 불편하겠는데요. 이렇게 다 댓글에다가도 다 말씀하셔야 되고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보면 이상하게 제가 보니까 흐름이요. 전라북도 지사, 전라북도하고 여가부를 희생시키는 걸로 아마 정부 안에서 결론을 미리 내리고 뭔가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이 회장 입장, 이 총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스포츠 관련 의류 회사 회장인데 나야 돈 내라면 돈만 내고 뭐 그래가지고 뭐 총재 맡았고 이번에 조직위원장 됐는데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그런데요. 뭐 보통은 힘이 있겠어요? 힘은 없죠. 아니 힘이야.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따지면 다 서로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안 맡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냥 뭐 할 나도 수 후원이나 없으면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냥 후원 회사만 하시면 돼요. 총재라는 건 그렇진 않거든요. 역할이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요. 그 평창 올림픽 때 조직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조양호 회장이었잖아요. 근데 물론 회사가 규모가 크니까 그랬지만 아주 그냥 전폭적으로 거기에 뛰어들어서 사실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돌아가셨지만 뭐 다른 거는 둘째 치고 저는 올림픽 준비는 참 열심히 하셨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도 어쨌든 자기가 이걸 맡을 때는 자기 의류회사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감안해서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좋을 때도 자기가 영향을 받지만 나쁠 때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네. 이거 잠깐 좀
얘기는 좀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현주 의원이 그 말씀하시니까 하양 그림자님이 혹시 거기가 텐트 납품업체 아닌가요? JEID 쓰시는 분 혹시 그 사람이 텐트 장난 그러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텐트 문제도 제기가 됐는데 25만 원씩 공급했다는 거예요. 시중가가 7만 원, 네. 8만 원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그 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쓰였는지. 근데 어제 그 텐트 논란이 됐던 회사는 B 회사고요. 여기도 B로 시작이 되는데 좀 다른 회사예요. 네, 다른 회사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서로 또 같은 통속이라서 어떻게 해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서로 다른 회사인 네.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밝혀지겠죠. 이런 부분도 그 텐트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들을 보면 여기에 뭐 텐트 납품하고 이렇게 했던 업체들한테 입찰에 참여를 할 때 그 입찰의 조건으로 그 이 행사에 후원금을 내는 걸 조건으로 했던 사실 그것도 불공정 거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만약에 후원을 많이 해야 입찰에 당첨이 되는 구조로 가면요. 이게 제품의 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면서 제품이 막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후원금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산에서.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입찰을 하면서 후원금을 내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에 정리하면 지금 뭐 다 엉망진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대통령부터 남 탓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안 좋은 모습을 모범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남탓 바이러스가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총리에게 타고 넘어가고 장관들한테 넘어가고 위에도 책임 안 지는데 왜 내가 독박 써? 다 이런 거거든요. 원래 바이러스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급속하게 지금 다 전염이 됐다. 그럼 내가 또 지자체 밑으로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제 그 얘기 합시다.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사실 오늘 저희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토론을 하려고 하면서 이 정부 들어서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고에 대해서 무책임으로 일관해온 그런 사람들 목소리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잼버리 책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길어지기도 했고 지금 뭐 용산구청장, 이상민 장관, 김용환 지사 뭐 이런 사람들 책임 안 지고 내가 간다고 뭐 달라지냐 이런 말들 다시 여러분들께 들려드려봤자 스트레스만 더 받으실 것 같으니까 오늘 이거는 안 듣기로 하고 이것만 봅시다. 왜 이렇게 됐는가? 아까 신인기 변호사 바이러스 얘기하셨는데 발단은 저는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한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까? 최고 책임자가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니 정치적 책임, 정무적 책임 그런 것은 이제 사라져서 보기가 힘든 겁니다. 아니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를 나게 만든 놀이터 공사한 사람만 책임을 집니까? 그 물론 수사로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애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발이 긁혔다 또는 뭐 발목이 부러졌다 그러면 몰라도 그 놀이터에서 정말 이제 상상입니다. 수십 명이 숨졌다. 학교 교장이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책임인 거죠. 그런데 멀쩡하게 길을 걷던 159명의 청춘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숨진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이럴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잘 만들어 놓은 길을 차를 타고 갑니다. 비가 와요. 아무것도 막은 것도 없어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죠. 그러라고 있는 길이니까. 거기에서 14명이 숨집니다. 그거 아무 책임을 안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은 구체적으로 딱딱 물어야 하니까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책임지는 인식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 단초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는요,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요, 면피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책임 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안간힘으로 보입니다. 이 일이 딱 재벌이가 터졌을 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가부가 책임진다고? 총주관했다고? 아니, 여가부가 어떤 부처야? 대통령 되기 전부터 없애겠다고 했던 부처 아닌가? 그런 부처의 장관을 임명할 때 헐? 없앤다는데 왜 장관을 다 임명해? 장관, 당신 뭐하러 장관 된 거요? 아, 예, 여가부 없애려고요. 부처를 없앤다는데 거기에 장관을 임명하는 나라 아마 동서고금을 통해서 있어 본 일이 없을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장관, 부처를 없애겠다는 장관한테 맡겨요. 그 중차대한 일을. 일이 잘 될 턱이 있습니까? 그 책임 누굽니까? 아까 신인규 변호사 지적 잘하더건데요. 임명장에 이름 누구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책임을 맡긴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이 세계 잼버리가 이렇게 절단난 것, 대통령이라는 것 단순한 산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갈까봐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단초가 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지금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 안전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모든 국가 그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에요. 자, 이장님. 저렇게 이야기해놓고 한 번이라도 내가 내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국민한테 사과한다 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저 말이 필요한 순간은 저 말만 하고 실제로 실전의 현장에서는 대통령이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책임은 전가해버리고 사법 처리하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책임 정치가 완전히 실종이 돼버렸죠. 공무원들 지금 일 안 하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데 어떤 장관이 일을 하고 어떤 차관이, 어떤 고위직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이 일을 하느냐. 대통령이 국민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좀 지켜주세요. 책임지세요. 사과해야 재발 방지도 됩니다. 이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대통령도 그냥 입을 싹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아까 대통령 하시는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각자 도생하는 세상을 대통령이 만들어 버려놓고는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 저는 언론이 지금 이런 문제를 정말로 국민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김기현 대표의 말, 유상범 의원의 말을 마치 그것이 객관화되어 있는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또 물타기를 언론이 해버립니다. 정말로 속이 이제 터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민 여러분들이 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요거 딱 두 가지로만 제가 반박을 좀 하고 싶은데, 저거 전형적인 검사 DNA 아닙니까? 아까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는 거랑 저것도 법정에서 재판하듯이 책임 물어, 딱 그거예요. 근데 저거는 제가 딱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사과를 합니다. 그 총리가 당연히 집에 갔고요. 뭐 서울시장도 당시 이제 관선이었으니까 다 그만뒀는데 이제 수습할 때까지만 반려했고 다 집에 갔습니다. 세월호 얘기해 볼까요? 이주영 장관 책임졌습니다.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저 딱딱이라는 말은 굉장히 듣기 거북한데, 그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죠? 이재명 대표 기승전 이재명 하지 않습니까? 다 사법 리스크. 경제가 나빠도 이재명 그만둬라, 복지가 나빠도 이재명 그만둬라, 문재인 정부 다 문재인 정부 때렸거든요. 저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 상대방한테 공격할 때는 무한 책임을 물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때는 딱딱 물어라. 이게 내로남불도 적당히 하셔야지. 그 저는요, 전쟁에 비유하면요, 사령관이 있습니다. 사령관은 뒤에서 전투 지휘만 하죠. 축구도 감독이 뛰진 않지 않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사령관이 야, 활은 누가 썼고 포탄은 누가 던졌고 어디 떨어졌는지 다 따져보러 가자. 현장 검증하고 책임 물리자. 사령관이. 정말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축구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16강 탈락하면 같이 옷 벗고 나오는 거지. 아, 그때 46분경에 패스를 누가 잘못했다, 이거 얘기하면서 감독이 피해간다?
저는 그런 감독 필요 없거든요. 그 집에 보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무직은요, 정무적 책임을 지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무직이 실무를 다 일일이 하진 않기 때문에 그 딱딱 저런 식으로 행동 하나하나 따져갖고 법적 책임이 있는지 보면요, 정무직이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무직은 정무적 책임을 지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국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분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실은 그 정무적 책임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낮은 수위로는 사과 같은 걸 하는 게 있고요. 유감 표시라든가. 높은 수위로는 이제 사퇴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살풀이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과 상실감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가 대신 옷 벗고 나가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너무 지나치게 그 책임을 묻는 바람에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들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정무직이에요.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무적 책임이라는 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고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분의 머릿속에서 책임이라는 것은 그냥 사법적 책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실 거면 대통령직 그만두시고 그냥 변호사를 하시면 그냥 검사로 돌아가시면, 평검사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법적, 사법적 책임만 판단하시면 돼요. 돌아갈 수 있나요? 검찰을 너무 모욕하지 마십시오. 뭐 하여튼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제 얘기는 정무적 책임의 가장 최수위가,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정무적 책임의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 그냥 수사만 계속 하시는 수밖에 없지, 변호사 하시던가. 이분이 어떤 국정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무적 책임의 최고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위험한 지금 상태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정말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보는 게, 늘 직을 걸고 일하지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도 직을 잘 걸고 한동훈 장관도 직을 잘 걸고 늘 내기까지 하면서 직을 거는데, 그 직을 거는 게 정치적 책임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실제 책임 안 지잖아요. 말로만 떠들고 나불나불하면서 직 걸자, 내기하실래 뭐 거시겠습니까? 매일 이러거든요. 정말로 직을 걸고 일하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이주영 장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세월호 사고가 안타깝게 발생했어요. 아무 책임이 없죠, 법적으로 딱딱하면. 근데 이분이 팽목항 가가지고 수영 깎을 시간도 없고 유족들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가신 거예요. 이게 정무적 책임인 겁니다. 이걸 안 하잖아요, 지금.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그때 이주영 장관 뭐라고 하셨냐면, 팽목항 가시기 전에 먼저 사퇴 의사부터 먼저 밝히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퇴는 한다. 그런데 이거 마무리하고 사퇴하겠다. 이렇게 하고 팽목항 가셔서 그렇게 같이 계속 계시다가 겨우 사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래도 주무부처 장관이 이 정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뭐 아주 세상이 왜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두 분 말씀은 정무적 책임이라고 하지만 저는 최소한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애국심, 국가관, 그리고 국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도자로서 정말 모범되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슬픔을 달래주면서 해야 되는 것은 지도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더 많이 시키고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자리도 주고,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당신이 우리를 잘 이끌어가 주세요라고 해서 권한을 위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애민도 없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풀으라고 국민 전부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특정 정파 30% 콘크리트 이 사람들 내 데리고 있으니까 나 주인 행세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정치를 하는데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고 있어요. 국민은 가르치는 대상이고 범죄자로 처벌할 대상으로 생각해요. 자신을 만들어준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는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함께 가야 되는 우리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의 수장은 얼마나 명예롭고 높은 자리이며 거기에서 얼마나 한없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합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대통령을 그냥 계속 지켜봐 드릴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울분을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님 진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 국민들이 그거 하라고 뽑아드린 거 아닙니다. 라고 정말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들립니까? 우리 이야기가? 네. 저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래 이제 이런 충격적인 어떤 국민들의 고통이나 사고가 있으면 대대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되돌아오면 다 책임은 어떤 식으로 졌습니다. 형사 책임을 떠나가지고 일단 국민들에 대한 사죄부터 하죠.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진단 말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야, 저 사람들 진짜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참 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91년 4월이 떠올랐어요. 앵커님도 정확히 가시고 90년 4월 달에 그 명지대 학생, 강경대 학생이 등록금 인하 시하다가 당시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그 다음날인가 바로 내무장관 바로 사퇴부터 합니다. 안 응모인데 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무부 장관 사퇴로도 국민들이 어떻게 학생이 죽었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노재봉이라는 당시에 정말 실세 총리도 사퇴를 합니다. 5월 달에. 그러니까 독재 정권 시절에도 최소한 국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장관이나 총리급은 뭐 자동은 아니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민주화의 시대에 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국민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국정 운영해야 될 이 민주화의 시대에 단 하나의 책임을 안 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태원 참사 때 너무 절망스러웠던 게 서울경찰청장이 누가 봐도 당시의 경력과 국민 인파 관리의 책임자입니다. 서울시장하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전혀 책임지지 않고 검경 실무진이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이 사전에 보고까지 받거나 당일 전날까지 이 사람 구속영장 청구가 된다.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대검청장 선에서 묵살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소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 비호 앞장서면 절대 책임도 안 지는구나. 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면 저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아무도 책임 안 지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큰일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현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세상이 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제 전부 각자 도생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 각자 도생을 하게 되면 상대가 상대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정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신뢰가 언제부터 무너졌습니까? 세월호 참사 때요. 선장이 먼저 도망가면서 선실에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했을 텐데. 그 뒤로 저 정부를 믿을 수 있는가? 국민들이 많이 의심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뭐 잘못이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면 그건 우리가 따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세 가지 정이 없어요. 첫 번째가 정치가 없고요. 두 번째가 정무가 없고 정책도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두 가지 사자성어 정말로 곱씹으셨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가 신상필벌이고요. 이건 어느 조직이든 신상필벌 안 하면 다 망가집니다. 두 번째가 읍참마속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더라도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집에 돌려보내야 국민들도 안 볼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TV 나와서 브리핑을 해요. 특히 행안부 장관 같은 분, 한동훈 장관 같은 분,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분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 국민들에게 권한을 본인이 지금 위임받은 것이지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권한 쓰듯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을 좀 한 번이라도 생각을 저는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굉장히 상실감에 빠져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역대 이렇게 큰 국제 행사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망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너무나 이것은 그냥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자괴감이 드는 거거든요. 아,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이게 뭐 무슨 중앙, 지방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위로해야 돼요. 이걸 뭐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태원 참사 때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지 않고 계속 버텼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공무원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일선 실무자들은 억울한 거예요. 부당하고. 이래가지고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이죠. 저는 뭐 당연히 여가부 장관 문제지만 행안부 장관이 총대 메고 이제는 사퇴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헌재에서 기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명예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깨끗하게 사퇴하면서 이 일이 어쨌든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심려를 끼쳤다 이런 사퇴를 하시면요.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다시 볼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때 헌재에서도 기각은 했지만 평균적인 공무원의 시각으로 봐도 이건 한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 사실 그 지적받으면 최소한 명예나 책임 있는 사람이면 기각은 뭐 고마운 일이지만 그 엄중한 지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금이라도 지겠습니다. 근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권이니까 정말. 그리고 그 오송 참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우리가 다행히 잘 넘어갔지만 오송 참사에서 14명인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도지사가 문자로 그냥 편지 한 장 이렇게 띡 보내고는 지금 이런 상황인 모양이에요. 이것도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거. 오늘 책임을 주제로 심층 토론을 해봤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특별한 분과의 인터뷰가 있어서 오늘 1부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노관규 순천시장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요. 지금 순천에서 세계국제정원 박람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순천시장으로서 잼버리 대회 보는 시각도 궁금하고요. 또 순천국제정원 박람회 한번 저희들이 관심을 좀 갖고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픽스몰에서 판매하는 미너입니다. 여름 보양식. 전라도 목포에서 잡은 미너를 최고로 치는데 이 미너를 산지 직송해서 여러분들 집까지 29,900원에 보내드립니다. 미너 껍질, 불에 그리고 살코기 포함해서 29,900원입니다. 스픽스몰이나 더보기 링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진공 포장이 돼가지고 뜯어가지고 드시기만 하면 돼요. 요거 술 2병 값입니다. 껍질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오늘 2부에서는 아주 특별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지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지요. 노관규 순천시장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태풍 피해는 없었나요, 순천 지역에? 아니, 너무 놀라서 네. 준비를 너무 단단히 했는데 네. 정말 너무 싱겁게 끝나서 허망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무사히 지나갔습니까?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비도 별로 안 왔어요? 비는 좀 왔는데요. 예. 이제 이번에 장마가 길다가 보니까 예. 준비가 철저하게 잘 돼서 우리도 160만 평이거든요, 박람회장. 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잘 지나갔습니다. 바람 피해도 별로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정원 박람회니까 강풍이 만약에 왔다고 하면은 그 상당히 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큰 나무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특별하게 10년 전에 우리가 하면서
지주목을 분을 크게 뜨고 안에다가 박아서 밖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이걸 특허로 개발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세게 지지를 해줍니다. 볼라면에도 다 버텨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데 방식이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했더라도 만약에 강한 태풍이 오면 막 가로수도 쓰러지고 달리는 열차도 넘어지고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또 이중 결박을 다시 했습니다. 못 믿어서 전부 다. 예. 그리고 날아갈 만한 것들은 로프로 다 메고 다 이렇게 했죠. 예. 태풍 조직위가 온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태풍 온다 그러면은 단체장 잠 못 자죠? 잠을 어떻게 잡니까? 예, 왜냐하면 24시간 진짜 대기입니다. 예.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뭐 비와 바람이 우리 원하는 대로만 내리고 불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정확한 이름이 순천국제정원 박람.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입니다. 순천만에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에코벨트 개념으로 띠를 두르고 거기에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입니다. 풀네임. 오늘 오신 김에 좀 몇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지만 국제정원 박람회 좀 알고 갑시다. 이게 지금 4월 1일 날 개막했죠? 맞습니다. 언제까지 해요? 10월 말까지입니다. 6개월간? 7개월입니다. 아, 4월부터 7월이니까 네, 7월이네요. 7개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긴 박람회입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정원을? 이제 정원 안에는 단순하게 꽃과 나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정원이라는 게 아, 지금 나오네요. 사진이. 네, 예, 멋있죠. 예. 저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광장 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저건 한 2만 명이 모인 윤도현 밴드가 왔었을 텐데 이 광장이 한 6만 평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주제가 우리는 정원에서 합니다인데 바로 아파트 앞에 저 넓은 광장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국제정원 박람회잖아요. 네. 그러면은 세계 각국의 좋은 정원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여기는 뭐 우리나라 정원이다, 여기는 네덜란드 정원이다, 당연하게요. 여기는 일본이다 이렇게 있습니까? 당연하게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인기가 좋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늘 곤란한 게요. 박람회장이 우리가 160만 평이에요. 네. 그리고 유료로 우리가 돈을 받고 입장시키는데 한 60만 평이고 나머지는 무료로 개방하는데 이번 박람회가 570만 명이 왔거든요. 넉 달 동안. 현재까지요? 예, 대한민국 인구의 10명 중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는 별로다, 여기는 좋다 이런 데가 없이 다 골고루 다 인기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박람회를 넉 달 하면서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해외에 있는 유명한 정원들. 또 시장님이 특별히 어디가 제일 좋다 하기도 좀 거시기 하죠. 그래서 손가락 10개 다 아프잖아요. 몇 나라나 참여했습니까? 원래는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원을 만드는 나라가 있고 작가들만 참여하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실질적으로 나라의 이름을 붙여서 만드는 정원은 14개가 있고요. 그리고 작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들은 전후반으로 나눠서 진짜로 수십 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국적까지 따지면 훨씬 많은 거죠. 570만 명이면은 거의 다 우리나라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외국인들도 25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이제 중국도 풀었어요, 관광을. 네. 그러면 네. 이제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우리는 중국 관광객은 안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워낙 외교적인 문제, 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아마 중국 관광객들이 나머지 있는 한 석 달 동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 오시면 뭐 이렇게 통역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연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걸어서 돌아다닙니까? 아니면 뭐 전기차 타고 돌아다닙니까? 대부분은 걸어서 돌아다니는 게 원칙이고요. 대신에 노약자라든가 몸이 조금 불편하든가 이런 경우에는 안에 관람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장 전부가 베리어 풀입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장애인이 오든 또는 어린아이가 오든 뭐 보행기를 끌고 온 어른이 오든 다들 장애물이 없이 다 걸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여름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많이 더웠죠. 그럼 이렇게 땡볕에 박람회 돌아다니고 그러려면 더운데 그늘막이라든지 또는 음료수 마실 때라든지 이런 건 충분합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처음부터 예측하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걸어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는 아예 양산도 다 대여해주고 그늘막도 준비되고 또 박람회장에 수목이 많잖아요.
겨울길에서 발 담그고 쉴 수도 있고 영하 18도 되는 빙하정원도 있고 다양한 콘텐츠들로 오시는 분들이 시간별로 아침 일찍 오신 분, 대낮에 오신 분, 또 해질 무렵에 오신 분들이 골고루 다 골라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번에 잼버리 준비한 사람들이 정원 박람회 한 번만 보고 왔어도 괜찮겠다 싶은데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거기 가려면 뭐 열차도 KTX도 있고 또 승용차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KTX 타는 게 제일 좋죠. 타면은 내려서 5분 거리에 나루토에서 유람선을 타고도 정원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구경할 수도 있고. 그것도 재밌네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강에는 외국에서 보는 것 같은 유람선이 별로 없거든요. 순천역에서 박람회장까지 셔틀버스도 있습니까? 그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자랑할 만하시네요. 얼굴에 자신감이 뿜뿜 넘치시는데요. 570만이 그냥 없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다 볼만하고 다 그만한 비용 쓰고 시간 버릴만 하니까 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인터뷰를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야 잼버리 지금 절단 났는데 순천 박람회는 잘한다고 잘난 체 하려고 인터뷰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인터뷰 진작에 잡힌 겁니다. 한 달 전에 일정이 잡혀 있었던 건데요. 그 사이에 이제 잼버리가 사고가 났는데 아무튼 자 그러면 오신 김에 이렇게 큰 행사를 주관하고 준비하고 그러셨던 분 입장에서 더군다나 또 정원 박람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노 시장과 인연이 각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맨 처음에 유치부터 다 해놓고 계획부터 유치하고 뭐 다 했죠. 그랬다가 한번 순천시장 떨어졌잖아요. 순천시장을 떨어진 게 아니라 마무리 안 하고 국회의원 나가서 중도 사퇴 해가지고 혼났죠. 10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거를 마무리를 잘 못 짓고 아쉬웠는데 다시 이제 순천시장 10년 만에 하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정원 박람회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더 각별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순천시장 지금 세 번째 하는 겁니까? 이제 더 못하죠? 아니 앞으로도 2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중간에 이 공백기가 있으면 오히려 더 잘 된 거 아닙니까? 연달아서 못 하는데 아이고 그냥 웃을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 오신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잼버리 대회 보면서 참 안타깝다 왜 저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더 피부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 뭐가 제일 문제로 보입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는 10월 말까지 박람회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 지금 초상집이 됐는데 불난집에 부채질 할 수는 없고요. 똑같이 우리도 특별법에 의해서 조직위가 구성되어 있고 똑같이 공동조직위원장이 있고 집행이 똑같습니다. 구조는. 그런데 우리 얘기를 하면은 그냥 짐작이 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 제가 6월 달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미안하게도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다 보면은 정치의 비효율성, 무책임, 또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무사 아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하게 되면 다 드러내지 않게 할 것인가 하는데 제가 전라남도 지사하고 똑같이 운영위원장입니다. 공동으로. 그런데 저는 시장실을 아예 박람회장 안으로 옮겼어요. 준비장으로. 그래서 일주일에 5일 거기서 근무를 하고 우리가 160만 평이니까 어마어마한 면적이잖아요. 하루에 3만 보 이상을 너무 오래 걷다 보니까 허리에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했거든요. 잔디 하나를 심는데 이 잔디에 만일에 어린아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 밟아서 혹시 굴곡이 있어서 넘어지면 어떡할 것인가. 만일에 제가 밟아보고 그렇다면 시공 다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직위원회가 뭐 여러 부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는데 저를 보면 눈을 돌려요. 일 시킬까 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완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예요. 오는 국민들이 우리가 소득순위 3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옛날에 10,000불, 20,000불 때 그냥 대충 해놓고 와서 봐. 이런 수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이 야, 선진국 갈 필요 없다. 더 잘해놨다. 이렇게 됐거든요. 전국에 지금 대선 후보들이라고 내세우는 분들도 거의 다 왔다 갔습니다. 270개 국가기관들이 왔다 갔고 또 자치단체가 160개 이상이 왔다 갔거든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지사, 뭐 세종시장, 뭐 울산시장, 경북지사, 경남지사 할 것 없이 다 여기를 왔다 갔거든요.
왜 왔다 갔겠습니까? 시대의 흐름과 함께 뭔가가 새로운 표준과 이정표가 필요한데 전라남도에 있는 순천이라는 끝에 있는 도시가 어마어마한 면적에 짧은 시간 내에 이걸 해낸 걸 보고 보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잼버리를 앞두고 마치 지금 대선 책임 전가하듯이 갑론을박하는데 이거보다는 다시 한번 이제는 뜯어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그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 문제는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중앙정부가 집행해서 하는 중앙행사가 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하면은 그 지역에서 일단은 대부분들이 집행위원장이든 운영위원장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전라남도 지사하고 똑같이 공동운영위원장이지만 순천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지사는 광활한 지역을 관할해야 되는 또 그 한계성들이 어쩌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사무실을 거리에 옮겨서 지휘를 하는데 순천시 직원들만 있으면 지휘하기가 좋은데 다른 부처에서 도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 오니까 대단히 칸막이와 문턱의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복융합할 수 있도록 조직을 짜고 운영을 했거든요. 누구에게도 책임을 못 물리도록. 왜냐하면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일하다 보면은 옆에서 얘기하면 네 일이나 잘해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랑친 사람은 옆에 있는 또랑친 옆에 돌 쌓는 사람이 이거 돌 이렇게 쌓으면 네 또랑이나 잘 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미룰 수 없도록 부서를 재편했습니다. 한 부 안에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그리고 녹지직도 있고 다 넣어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못 물리도록 그리고 현장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러니까 결과가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국민들이 다 박수 보는 게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잼버리에 그 결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하고 우리는 이렇게 했노라 이 얘기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70만 명 찾았으니까 현재까지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10월에 끝나 봐야 제대로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제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해 보면서 느끼셨을 때 성공의 요체다 하는 것은 뭐인 것 같습니까? 관심 또는 리더십, 자발적인 참여, 뭐가 성공의 요체일까요? 저는 삼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홍어 삼합만이 아니라 첫째, 이 행사를 주관하는 지자체장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뚜렷하게 미래를 읽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실현에 옮긴 사람은 누구냐? 아무리 우리가 얘기하지만 선거 조직이 아니라 직업 관료들입니다. 직업 공무원들이 지혜롭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있다고 되지 않거든요. 그 구성원들이 시 같으면 시민들, 도 같으면 도민들, 국가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잘 화합이 되고 삼합이 됐을 때 저는 목적이 달성된다고 봅니다. 우리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2달 반 정도는 남아있지만 우리가 목표로 했던 수입액 그리고 관람객 숫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는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정책인 리더십도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들의 희생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소간의 불편함을 느낄 사람 특히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풀어내는 것들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좀 겸손치 못하지만 얘기를 좀 아니요, 해주십시오. 뭐 자랑할 만하다 싶고요. 정말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요즘에 우리 정부 하는 거 보면 아쉬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노시장께서도 검사 출신이죠. 저 몇 년 했습니다. 검사 그만두신 지 얼마나 됐어요? 24, 5년 됐으니까 뭐 옛날 그럼 이제 얘기입니다. 검사 물도 다 빠졌을 건데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는 거 검사 출신이라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지자체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은 넌센스고요.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압축 성장을 해왔는데 국민들 수준과 지금 정치의 실력과 두 개가 전혀 괴리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 전반적인 게 과연 국민들에게 이렇게 가야 옳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그 정도 실력이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야가
새만금 잼버리를 두고 받는 얘기를 제가 봤거든요. 한마디로 더 짜증났습니다. 더 짜증났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 지금 여야가 다 지금 국민 우습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 옛날처럼 지금 그런 사람들 나가서 이 빠른 소리 몇 마디 한다고 그래서 동의해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민들 수준에 맞는 투표권에 의해서 뽑혔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소득 수준 3만 불, 이 수준에 맞는 정치 지도자들을 갖는 게 향후의 과제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게 좀 바라볼 때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그는 뭐 비판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 정치 집단들이 있고 저는 자치단체 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결례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급적이면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정치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당선 이번에 되셨을 때 무소속으로 되셨잖아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광주, 전남, 호남은 옛날에는 민주당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고 그런 땅 아니었습니까? 근데 무소속으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됐을 때 물론 뭐 순천 시민들이 노관규는 믿을 만하다라는 점도 있겠지만 뭔가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씩 인식이 좀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작년 선거에 전라남도에 22개 시군이 있거든요. 무소속 7명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거는 뒤집어서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동안에 솔직히 우리 호남이 조금 찬밥대우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시키고 갈증은 어느 정도 해소는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정치 지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잘했으면 하고 애증을 가지고 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더 잘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영구히 누릴 수 있는 권력으로 착각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호남인들이 정치의식이 높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것들 봐라. 이거는 정말로 응징을 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팽배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첫 번째 표출이 작년 지방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지역에 다 빠져나가고 인재 고르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적어도 향후에 진짜 무등골 호랑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제껴버리고 나한테 편하고 말 잘 듣고 굴종할 사람들 고양이들만 뽑아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호남인들 수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공천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심판은 받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지금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전라남북도 광주 통틀어서 야 우리를 대표할 만하다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걸 제가 별로 못 들었어요. 그리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인데 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들 진짜 한 번은 혼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밥값을 제대로 확인을 하냐 이런 얘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냥 정당 하나 보고 말뚝만 꼽아도 뽑는 데서 이게 지금 경쟁력이 생기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경쟁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긴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광역도지사나 광역교육감 여론조사를 하면 전남지사하고 전남교육감, 경북지사하고 경북고육감이 둘이가 서로 1, 2등을 앞다투어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는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 권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활동하는 분들도 양당 공이 좀 정신 차리고 이제 공천도 하고 입맛에 쏙쏙 맞는 사람들 파당지어서 시키면 아무거나 그냥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하는 이런 사람보다 정말로 국민 수준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천에서 뽑아내지 않으면 저는 내년 총선에서 여야 공이 호되게 지금 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자료를 이렇게 봤더니 어디 하고 인터뷰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뉴데일리인가? 네. 거기에서 얘기를 하신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다. 그 전에 잠깐 지금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만한 게 뭐야?
혹시 내년 총선 나오려고 저러나 뭐 이런 생각하실 만한데 출마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지자체장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박람회도 또 하셔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뭐 국민들이 원하면 뭐 또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일단 내년 총선은 아니고 지금 이제 단체장 되신 지 1년 됐습니다.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열심히 하셔야죠. 네. 국민들이 보면 또 쓸만하면 또 갖다가 또 다 쓰지 않습니까? 그 인터뷰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텃밭 정치를 많이 이제 비판을 하셨어요. 네. 저는 이게 다른 분 말씀하고 또 달리 들리는 게 일반 사람들이 텃밭 하면은 그냥 밭도 모르는 게 텃밭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엊그저께 재밌는 얘기가 방송을 이렇게 듣는데 어떤 기자가 보도를 하면서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절마가 쑥대밭이 뭔가 알까? 쑥대밭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까? 시골 사람 아니면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냥 쑥대밭 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원을 이렇게 정말 애정과 사랑을 갖고 지켜보신 우리 노 시장께서 생각하는 텃밭은 좀 다를 것 같은데 텃밭 정치가 좋은 점도 있고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에 의해서 정치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당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남들이 열린우리당도 가고 또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가 뜰 때 국민의당도 갔지만 저 안 갔어요. 근데 웃기는 게 정치판에서 의리 지키니까 비주류예요. 공천 때마다 불이익이에요. 아니 앞전 총선 때는 순천 한번 보십시오. 인구가 28만이 되는 데를 지그들 마음대로 법에서 그 한 자치단체 한쪽을 떼가지고 다른 데 못 붙이도록 해놨는데 인구 5만 5천 되는 면안을 떼다 광양다 붙여가지고 이런 복잡한 데서 갑을 만들어가지고 낙하산을 내려보냈어요. DJ 이후에 처음이에요. 아니 이걸 보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 뭐 둘 중에 하나죠. 아무 감각이 없든가 바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는. 이건 모욕적인 거다 이게. 이게 바로 텃밭 정치냐. 야 전라도 왜 우리가 공천해놓으면 니들이 찍어야지. 이 오만방자한 생각이거든요 이게. 제가 사실은 그 우리 이정현 의원하고도 한번 붙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왜 사이가 좋냐. 둘이 인신공개가 안 했어요. 정치력에서 제가 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국민의당이 호남을 휩쓸면서 저는 민주당이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3자 구도가 돼갖고 제가 졌어요. 깨끗하게 승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비서실장이 그때 그 보좌관이에요. 물론 이정현 의원 지역 보좌관 하기 전에 그 친구가 옛날에 제가 시장할 때 우리랑 같이 일도 했었어요. 이게 정치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잘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순천은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왜? 경쟁을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야하, 이게 경쟁시키니까 서로 잘하려고 많이 하네. 이거 지금 여기서 증명됐거든요. 이정현은 하나 잘못하면서 갈 때 내가 국회의원 되도록 해주고 가야 되는데 자기 그냥 가버린 거예요. 또 잘못한 거죠, 그게? 어? 그래서 저는 이 텃밭 정치가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선거에 뽑힐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유권자들에게는 대단히 효율이 떨어지는 정치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정치가 만들어서 줘야 될 과실이 너무 적다. 매년 흉작이다 이게 텃밭 정치가. 그래서 풍년이 득이 하려면 경쟁시켜야 된다. 예.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할 말이 있는 게 저 전남 광주에서요 한 당만 한 지도자만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 저 혼자뿐이에요. 다 지금 잘난 척 하는 분들 중간에 보따리 싸들고 다 기웃거리고 거기 가서 한 자리씩 하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건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노 시장께서 워낙 말씀을 잘 하시니까 인터뷰가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빨리 진행이 돼서 마칠 시간이 됐고 또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고향 사투리, 걸쭉한 사투리를 들으니까 참 친근하고 반갑고 겁나게 좋았어요. 저도 오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멀리 순천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혹시 인터뷰하면 이런 이야기 꼭 좀 하고 싶다, 빠뜨린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 하시고 싶은 얘기 특별히 있으셨나요? 사실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에 자랑할 만한, 해외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도시 하나가 없어요. 우리나라 대도시들은 다 선진국 도시들 그대로 폴빵처럼 가져다가 베껴놓은 도시고, 중소도시는 대도시 그대로 베껴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온갖 부작용 만들었지 않습니까? 돈, 권력, 사람 다 수도권 벨트에 있어요. 일극체제로. 대한민국 모든 문제 만들어내거든요. 제가 볼 때 이젠 나누어서 져야 됩니다. 그게 저는 남해안 벨트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정치하고 있고 박람회가 열리는 순천, 여수, 광양, 하동, 남해 이런 데가 허벅이는 걸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정치 기간들을 박람회 때문에 순천만 놀러 오십시오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오신 김에 우리 남도에 얼마나 갈 곳, 먹을 것 많습니까? 그게 오셔서 대한민국이 골고루 정말로 이게 뜯어보면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주고 또 사랑할 만한 곳들이 너무 많다는 걸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박람회 앞으로 2달 반 남았는데요. 지금 오십시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도시가 이런 정도면 경쟁력이 있다. 우리 도시도 이런 데 살고 싶다. 우리는 이렇게 못하냐 하시면 순천으로 오십시오. 당초 처음 유치할 때 총 방문객 수 예상 몇 명 하셨어요? 800만입니다. 800만? 예. 지금 570만이니까 2달 안에 채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252억 원 우리가 벌어서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이미 초과해서 벌었습니다. 네. 조영차님, 오늘 아주 반응이 뜨거웠어요. 15,000명 넘는 분이 동시 접속해서 이렇게 우리 노시장과 인터뷰를 지켜봤는데, 동시 접속 15,000이면 TV로 따지면 시청률이 한 7% 나오네요. 아이고, 예. 조영차님, 순천 노광규 시장님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잘하십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시장 뽑은 순천 시민은 더 성숙하신 분들입니다. 모두 순천하십시오. 조영차님 아는 분 아니죠? 모릅니다. 네. 써리님 반갑소, 오지고 또 반갑소 그러셨고, 아내모네님 순천 살다 이사 왔지만 순천이 항상 생각납니다. 정춘기님 칭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요. 순천 가면 인심도 좋고 음식도 저렴하고 맛이 최고입니다. 순천 음식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홍거우님, 순천만 정원 박람회 가을에 가면 갈대 장관입니다. 그렇죠. 갈대와 국화로 진짜 온 국민에게 천국이 어디란 걸 우리가 보여줄 생각입니다. 네. 순천만 노을도 참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그런 맞습니다. 풍경인데, 혹시 이 7개월이면 봄, 여름, 가을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뭐 어느 계절이 제일 좋냐 이렇게 또 여쭤볼 수도 없고, 계절별로 특색 간단히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제 봄은 지났고요. 예. 그 튤립의 아주 강력한 예. 또 정원의 모든 식물과 나무들의 아주 생명력을 보셨을 거고, 여름에는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이 몽환적인 정원을 볼 수 있는지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가을은 아까 그 순천만 갈 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거기도 박람회장이거든요, 같이. 이야, 대한민국의 이 넓은 연안습지, 그리고 순천만에 가을에 볼 수 있는 모든 꽃들이 정말로 어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바로 앞에 몇만 명이 모여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이 광장들, 그리고 또 주변에 얼마나 갈 데가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원은 사계절 그리고 시간별로 다 보셔야 됩니다. 순천 가겠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계신데요. 지금 여름실어님 정원 들렀다가 송광사 들고 순천만 갈대숲까지 다녀오세요 이렇게 추천해 주셨고, 복흥망치님 10월에 여행 갑니다. 순천으로 축하드립니다. 잠자리 부대님 한 바퀴 도는데 하루 걸립니다. 그 정도 걸리나요? 2박 3일 와야 됩니다. 아, 그래요? 160만 평이라니까요. 2박 3일. 160만 평이니까 어마어마한 면적이지 않습니까? 하루 잘 수도 있어요. 숙박시설은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원 내에서 세계 처음으로 잘 수 있는 데가 가든스테이인데 쉴랑게라고, 여기 오면은 가격은 좀 비쌉니다만은 우리 전라도 식재료로 만든 쉴랑게? 쉴랑게
신랑계. 신랑계. 그래서 근데 여기는 뭐 그 예약이 참 어렵겠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숙박률이 거의 100% 가까이 예, 되고 한 몇 달 전에 예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2달밖에 안 이거 남았는데. 빽이 안 통하긴 하는데 예. 근데 열심히 두드리시면 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처음입니다. 정원에서 하룻밤 자는 게 이게 한 그렇겠는데요. 100여 명한테 60만 평을 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야경이 또 멋집니다. 우리 지금 정원 박람회장이. 알겠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변선웅님, 6월에 순천 박람회 갔는데요. 기가 막혔습니다. 시간 때문에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최고였어요. 환상입니다. 같이 갔던 모든 분들도 대만족했습니다. 식사도 시내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시내가 참 푸근하고 아늑해서 나중에 거기 가서 살고 싶은 곳이에요. 그럼요. 순천, 순할순 하늘천, 참 이름도 참 좋은 곳인데 거기에 아름다운 정원 있고 또 잘 꾸며놓은 박람회니까 이런 거는 안 가시면 후회할 수 있어요.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나와 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엔 좀 길게 좀 불러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는 방송 봤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남은 그 2달 반 남았습니다. 예, 2달 반 더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꼭 한번 들리십시오. 예, 꼭 한번 가겠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노광규 전라남도 순천시장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